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방송 앞서서 제가 오늘 가졌던 미팅 하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저는 구글의 유튜브 컨설턴트랑 미팅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죠. 구글에서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유튜버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유튜버들을 골라서 이렇게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 혹시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또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랑 미팅을 가졌는데 미팅에 참여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기대감이랄까 뭐 예상은 이랬습니다. 유튜브 수치를 좀 보고 분석을 하고 뭐 제가 업로드하는 시간이라든지 영상의 길이라든지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해시태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시면서 저한테 좀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출이 조금 더 잘 될지 뭐 이런 부분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제 미팅을 한 1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어떠한 질문을 많이 받았냐면 유튜버를 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느냐,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그 방향성과 지금 맞아 떨어지느냐, 뭐 굉장히 좀 심오한 그러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거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뭐 구독자의 증가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옛날의 컨텐츠와 지금 컨텐츠의 차이는 뭔가, 뭐 미준에서 추구하는 저만의 뭐 비결이 있다면, 그러니까 채널의 가장 셀링 포인트는 뭔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깊숙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요. 정말 구글이라는 기업이 이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왜냐면 이 미팅이요, 저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거의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정기적으로 계속 할 예정이라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이라는 채널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겠다, 이러한 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든든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혼자 끙끙 앓을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좀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때가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좀 남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구글이라는 기업은 굉장한 기업인 것 같고요. 유튜브의 수익을 이렇게 크리에이터랑 반반씩 나눈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멋진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이 유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케어를 해준다, 이러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지원하는 것을 보고요. 구글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유튜브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밝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경험을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의 발전은요, 저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 컨설턴트와 그리고 저랑 함께 일하고 있는 어스 얼라이언스 패밀리 분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서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수요일 미국 증시는요, 오래간만에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63%고요. 다우존스가 0.19%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21%, 러셀 2000은 무려 1.97%나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장주들 그 종목의 성적표도 좋지가 않겠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 뭐 10%, 20% 급락한 종목은 보이지가 않고요. 그랩이 6.39%, 펠라톤이 5.8%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어제 폭등했던 로빈후드가 5.37, 오픈도어가 4.57% 떨어졌고요. 퍼시픽 바이오가 4.07, 쇼피파이 3.78% 떨어졌고요. 애쉬가 3.58, 파이버가 3.42, UiPath가 3.42% 떨어지면서 뭐 대체적으로 2%, 3% 그리고 소폭으로 떨어진 성장률이 좀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37%나 하락을 했고요. 넷플릭스가 2.64%, 아마존이 1.78% 급락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가 0.87, 애플도 0.66, 테슬라 0.51, 마이크로소프트 0.49, 구글이 가장 그래도 덜 떨어졌는데 그래도 0.42%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 그리고 이제 가치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종목들
종목들이 조금씩 하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최근에 주식이 좀 너무 달렸죠. 그래서 잠시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는 걸로 만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거시경제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이 전문가 이름이 건들락입니다. 자, 이 건들락이라는 전문가가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믿지 마라. 어떤 사람들을 믿지 마냐면, 일드 커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믿지 마라. 일드 커버라는 것은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이 일드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라인 캐피탈의 CEO인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분이 이번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일드 커브의 인버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드 커브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드 커브라는 것은 일드를 이렇게 그 커브로, 그 곡선으로 이어서 만든 이 선을 얘기합니다. 일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채 금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국채 그리고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빌리는 게 이제 국채이기 때문에 빌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이율이 올라가야겠죠.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국채 금리가 1%라면 2년짜리 국채 금리는 2%, 그러면 뭐 10년짜리는 3%, 20년짜리는 5%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보통 이제 일상적인 일드 커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일드 커브가요, 만약에 가파르게 되면 일드 커브가 굉장히 가파라졌다, 뭐 스티프해졌다 이렇게 지금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는 장기 국채를 빌리는데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할 때 이렇게 좀 커브가 가파라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 일드 커브가 굉장히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 국채 금리랑 장기 국채 금리랑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국채 금리가 똑같이 되면 플랫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플라팅이 되면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일드 커브 인버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의 역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금리의 역전 현상이 뭐냐면 2년 국채 금리랑 10년 국채 금리를 예를 들어서 2년 국채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돈을 오래 빌리면 오래 빌릴수록 오히려 이자가 작다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리세션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좀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제 경제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일드 커브의 그 인버전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일드 커브는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정확한 하나의 지표, 경제를 앞으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트레저리 일드,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 금리죠. 국채 금리에 커브 스프레드가 나옵니다. 스프레드는 뭐냐면요, 각 장기랑 단기랑 비교를 할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우리가 스프레드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년 마이너스 2년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10년 국채 금리랑 2년 국채 금리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살펴보면 3베이시스 포인트라고 얘기하잖아요. 3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것은 0.03%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플라트닝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30년 국채 금리랑 지금 5년 국채 금리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니까 0이 나오게 되죠. 이 얘기는 지금 5년짜리 국채를 빌리나 아니면 30년짜리 국채 금리를 빌리나 이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채 금리 커브는 볼 필요 없어, 일드 커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말라, 이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드킹 이제 이 사람의 별명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본드 쪽 건드락이라는 전문가가 본드킹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데, 자, 이분들이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마라. 지금 이 중요성에 대해서 본드 마켓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국채 금리의 좀 이상한 현상 있잖아요.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드 커브 인버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이 나옵니다. 일드 커브가 인버트 했다는 얘기는, 역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쇼텀, 단기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어디 위로 올라가냐면 장기 국채 금리 위로 올라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일드 커브 인버트라고 부른다고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은 보통 2년짜리 그리고 10년짜리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이 2년 국채 금리가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포텐셜한 리세션이 온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레드는 차이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2년 국채 금리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의 그 금리의 차이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경제가 강력하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차이가 화요일 날 인버전 가까이 갔다. 그 얘기는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역전될 그런 가능성까지 화요일 날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그 소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로 이 국채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화요일 날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CNBC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았고 비슷하게 가긴 했다. 거의 만나는 지점까지 가긴 했었는데 역전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건드락이라는 이 전문가는요, 일드 커브를 리세션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인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그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우리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2년 국채금리랑 10년 국채금리가 역전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과거의 4번 동안 항상 경제가 다운할 때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번 기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대해서 사실 이 국채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번의 리세션 중에 5번이 이 국채가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2번만 제외하고는.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신호인 것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 리세션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폭락장이 바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1년 반이나 한 2년 정도가 지나야 그때 가서 이제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주식이 이제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거나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많이 모아서 내일 방송에서 뭐 특별하게 이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컨텐츠 하나를 독자적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일드 커브라든지 일드 커브의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를 여러분들과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타임지가 등장을 합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좀 수준 있는 잡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타임지에서요. 100개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을 이번에 발표를 해줬습니다. 해마다 이제 리스트가 발표가 되는데 2022년 지금 현재 세상을 움직이는 100개의 기업을 우리한테 이제 리스트로 알려주는 거죠. 자, 기사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타임 매거진에서 이제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100개의 가장 인플루언셜한,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기업을 정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이죠.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은 다 이미 포함이 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당연히 속해야 되는 기업은 다 속해져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테크 섹터에 이러한 기업들의 이름이 좀 보이고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지에 의하면 이번에 이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력이 나와 있는데요. 총 5가지의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렐러번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카테고리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이런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팩트니까 얼마나 해당 산업, 비즈니스 쪽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세 번째는 이노베이션입니다. 얼마나 혁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리더십, 세상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으로 앰비션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야망 넘치는 이런 기업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성공할 확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렇게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100개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들 기업의 명단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이오니어입니다. 파이오니어는 이제 뭐 선구자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각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첫 번째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눈길을 끄는 그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IONQ가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쪽에는 IONQ가 이번에 강약 여장력이 있는 100개의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점, 이 점은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올 만한 이러한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미준 채널에서도 IONQ 관련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 타이탄즈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규모가 큰 이제 커다란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마존이 들어가 있고 UPS도 보이고요. 캐피탈 원, 포드, 메타도 보이고요. 애플 들어가 있죠. 엔비디아가 이름을 올렸고요. 디즈니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제 내셔널 풋볼 리그도 여기 있고요. 자, 파이저가 지금 보이네요. 파이저가 지금 제약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이 보이는 것 같고요. 알파벳도 나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 대표로 지금 속해져 있고요. IBM이 아직까지는 건재한 모습,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BYD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자주 들어볼 만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할 만한 이러한 기업들이 이번에 타이탄 카테고리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더입니다. 타이탄보다는 좀 규모가 좀 작지만 각 산업 분야를 리딩하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어비앤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이름이고요. 소니가 들어가 있고요. 넥스트 도어, 그리고 리볼루트, 도어대시도 보이고요. 스포티파이가 보입니다. 알래스카 에어라인, 업워크 보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레딧이라든지 월그린즈,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 임파서블 푸드가 들어간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이죠. 자, 그리고 이노베이션, 따라서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의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리비안이 이름을 올렸고요. 모더나도 보입니다. 자, 그 밖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이 소파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소파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좀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플렉스포트라든지 칼라나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스럽터입니다. 따라서 혁신을 하는데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이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틱톡이 들어가 있고요. 뭐 틱톡 외에도 굿RX가 보이고요. 쏜더, 고투그룹, 투구투고, 뭐 이런 정도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 밖의 기업은 저도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0개의 기업들이요, 지금 2022년 현재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은 이제 포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UiPath가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22% 이상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도 7% 이상 빠졌는데 굉장히 좀 하루 만에 30% 정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떠한 어닝 결과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4분기에 논갭 EPS가 나와 있는데 0.05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2센트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레비뉴도 289.7 밀리언이 만들어져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40% 가까운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6.45 밀리언 정도 초과적으로 발생을 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실 뭐 이렇다한 흠이 없죠. 뭐 그런대로 괜찮은 어닝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어닝의 가이던스였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첫 번째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223 밀리언에서 225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자, 그런데 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전 분기의 매출이 289였는데 갑자기 223으로 뚝 떨어지죠.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좀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컨센서스 역시 246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보다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이 매출의 전망치를 발표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논갭 오퍼레이팅 로스를 보면 순이익이 아니고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죠. 그래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니까 아직까지는 적자를 좀 면하기에는 어려운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30
10밀리언에서 25밀리언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1년 전체를 보겠습니다. 회계년도 전체를 보면 UiPath 같은 경우는 1.075 빌리언이죠. 그리고 이제 1.085 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1년 동안 만들어낼 거라고 지금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문제는 컨센서스가 1.18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보다 많이 처지는 숫자가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는 다행히 0에서 10밀리언 정도의 흑자를 기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희망적인 메시지도 안겨줬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출의 성장세가 갑자기 이번 분기 1분기부터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예고가 되면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더욱이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게 불리한 이러한 투자의 환경이잖아요. 따라서 완벽한 어닝을 발표하지 못하면 이렇게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장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월가의 컨센서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 넷플릭스, 애플, 맥도날드 등 우리가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기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페이팔에 관련된 커버를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로 준 레이팅이 바이입니다. 조금만 읽어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로 페이팔 같은 경우는 EPS의 성장을 이루어낼 건데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냐면 2022년 이후에 한 연간 20% 정도의 초과하는 이러한 수익 성장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성장이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멀티플도 다시 리레이팅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예전처럼 다시 멀티플이 상승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실적 곱하기 이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실적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면서 이 멀티플까지 올라간다면 주가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역시도 골드만삭스의 목소리인데요. 자, 블록이라는 기업 역시도 새롭게 커버를 시작하면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자, 블록은 아직까지 티커 네임이 스퀘어죠. SQ인데 SQ가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앱이라는 그 비즈니스 분야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캐시 앱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상업성을 확장시키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출시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들이 있는데 뭐 텍스를 준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고요. 텍스를 준비해주는 이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카드 스pen딩이라는 것은 이제 현금 카드도 이용이 가능하고 데뷔 카드 기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시를 매니지먼트한다, 현금을 관리하는 가계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톡 인베스팅 즉 주식 투자도 가능하고 비트코인 투자도 가능하다.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주는 이런 슈퍼 앱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캐시 앱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많은 상업적인 그런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굉장히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저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블록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캐시 앱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퀘어라고 부르는데, 스퀘어는 이제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스퀘어 역시도 계속해서 SMB 쪽에 강한 어콰이어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중소상인들, 소형 상인들에게 굉장히 좀 어필을 하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페이팔 그리고 구스퀘어죠. 블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올려드릴 영상을 보시면 이 두 기업 중에서 어떠한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훌륭한지 그리고 스토리 부분도 잠깐 살펴보면서 두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8시에 방송되는 이 방송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모간 스탠리에서 로빈후드라는 기업을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준 레이팅은 이퀄 웨이트입니다. 그냥 보유 의견을 준 거죠. 자, 어떠한 이유인지 보시면요. 자, 우리가 알파 와이즈 서베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 어떤 확신이냐면 지금 존재하는 기존의 그 고객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고객들은 로빈후드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다. 그 얘기는 단순한 그 주식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가상화폐로 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서 점점 더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페티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로빈후드가 진출해 있는 시장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자의 성장이 일어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JP 모간이 등장을 하고요. JP 모간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JP 모간이 얘기하기를요. 자, 우리가 볼 때 further global subscriber penetration을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penetration은 이제 침투율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확보된 구독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구독자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정확한 수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믿기로 지금 넷플릭스가 현재 페네트레이션 레이시 어느 정도냐면 글로벌 브로드밴드 서브스크라이버 따라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7억 7,600만 명 중에서 29%가 넷플릭스를 사용한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675밀리언이니까 6억 7,500만 명이죠. 6억 7,500만 명이 현재 글로벌한 페이 TV 서브스크라이버다. 따라서 돈을 내고 구독을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TV 서비스가 있잖아요. 넷플릭스, 디즈니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지금 돈을 내고 보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6억 7,500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33%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여기 7억 1,200만 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재는 6억 7,500만 밖에 되지 않았지만 피크 시에는 따라서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도 밖에 나갈 수 없었던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전체 사용자의 수가 페이 TV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7억 명이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때 여기서 차지하는 페네트레이션 침투율은 31%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JP 모간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퍼센티지를 봤을 때 29%, 33%, 31%는 사실 넷플릭스의 그 상품을 생각해 볼 때 더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40%, 50%까지 침투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던져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가 다시 한번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모간 스탠리가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써 있는데 논 게이밍 비즈니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논 게이밍 비즈니스의 이 기회가 무려 25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좀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유니티의 사업 확장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유니티의 사업 확장 계획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게이밍 쪽에 그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게임 말고 지금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인더스트리, 산업 쪽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기업,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는 더 이상 게이밍 쪽에만 집중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게임 개발자의 45%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유니티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 산업의 선두주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요. 이제는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건축 설계, 자동차 조선, 운송 등의 다양한 분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톱 10 들어가는 건축 설계사 중에 8개사가 지금 유니티를 이미 이용하고 있고요. 탑10 자동차 제조사는 10개 그 회사가 모두 유니티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게임 쪽에만 집중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 좀 멀게 보면 이 인더스트리, 그 기업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AR, VR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멀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쪽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모간 스탠리가 얘기하는 것은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게임 쪽보다 게임 외의 쪽이 훨씬 더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무려 25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등장을 하고요. 애플을 다시 사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봐야겠죠. 자, 최근 들어서 메디아 아티클이 있었다. 제가 엊그젠가 읽어드렸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애플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을 줄인다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에 20% 정도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디맨드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수요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인다는 그런 기사가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폰 13에 대한 그 생산도 이번에 컷을 한다, 줄인다고 나와 있었고요. 아이팟도 줄인다고 나와 있었죠. 따라서 아이팟도 줄이고 아이폰 13도 줄이고 SE도 줄이고, 따라서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하는 바는요, 아이폰의 그 디맨드는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잠시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근거가 되는 점은 뭐냐면요, 아이폰의 트레이드인 프라이스를 보니까 뭐 중고 시장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아이폰의 수요는 여전히 넘쳐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RBC가 나오고요. 리비안에 대해서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RBC 엘리먼트 파워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프로덕션이 굉장히 좀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분기에 보고서가 나올 때 딜리버리 숫자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번스타인이고요. 번스타인이 테슬라에 대해서 언더퍼폼, 즉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번스타인의 얘기를 잠깐 읽어보죠. 테슬라는 프라이싱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이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권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 이노베이션이 이제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혁신을 이끈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리더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리딩하는 기업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이노베이션의 강점이 됐던 이러한 특성들, 기술력들은 결국은 다른 컴페티터들, 경쟁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같이 카피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격을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잃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게요. 첫 번째로 테슬라는요, 사실 가격 결정권이 반대로 가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설정해서 이득을 보는 기업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거냐면 남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남들이 흉내도 내지 못할 저렴한 가격의 차를 내놓는 것이 목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진이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게 하나의 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진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많이 줄이면서도 적자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따라올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저가의 자동차를 제공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게 테슬라거든요. 따라서 지금 번스타인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그러한 스토리랑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얘기는 전기차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훨씬 더 커다란 시장이고 잠재력이 큰 사업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가격 결정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카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기술력은 사실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확보하고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완벽한 인공지능이 구축이 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등이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해주는 많은 경쟁사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기술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얘기랑은 좀 동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부분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조금 핀트가 많지가 않는 그런 얘기를 번스타인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루프가 지금 웨이페어라는 가구 판매하는 그 이커머스거든요. 이번에 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점점 밖으로 나가면서 집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팬데믹이 굉장히 좀 극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구를 많이 사가지고 집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프리즈가 RH라는 기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해서 바이로 바꿔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맥도날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루프에서 지금 다시 사라라는 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맥도날드를 우리가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서베이 결과를 봤더니 맥도날드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컴프라는 것은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올해 성적이거든요. 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훨씬 더 좋은, 기대감을 올려도 좋을 정도로 잘 나오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same store sales, 그러니까 같은 가게에서, 왜냐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방법으로 지금 성장을 하잖아요. 점포를 계속 늘리면서도 성장을 하지만 같은 점포가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매출이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르가닉 그 성장이라고 부르죠. 이 오르가닉 성장이 보시면 1분기에
5%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맥도날드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맥도날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국에 와서 맥도날드를 한 두어 번 방문을 했는데요. 맥도날드가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영국에 와 보니까 정말 저렴한 그런 레스토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면요, 영국에서 보통 캐주얼하게 이제 다이닝을 할 때, 이제 외식을 할 때 정말 쉽게 아무나 가는 곳이 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퍼블릭의 약자인데, 펍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분식집이거든요. 그냥 가서 맥주 마시면서 뭐 피시앤칩스 먹고 햄버거 먹고 이런 데인데, 그런 데를 가도요, 우리 4인 가족이, 그러니까 어른 둘, 애들 둘이 가서 식사를 함께 하면 40파운드 정도, 그리고 많이 나오면 50파운드까지 나옵니다. 그 얘기는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한 끼를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맥도날드는 다릅니다. 맥도날드는요, 한 15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 4인 가족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서양 국가에서 맥도날드는 정말 싼, 그 경쟁사가 없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분식집에 가서 먹던지 뭐 길거리에 있는 많은 상점에서 먹는 거랑 맥도날드에서 먹는 가격이 비슷한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맥도날드만큼 싼 곳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드디어 웨이모가 등장을 합니다. 모르긴 해도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웨이모가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셀프 드라이빙 카 유닛, 그러니까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그 비즈니스를 우리가 웨이모라고 부르잖아요. 자, 근데 웨이모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을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는 완전 자율주행은 일단은요, 그들 자신의 직원들을 상대로 처음에 시작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아직까지 상업화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아침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고, 제규어 아이페이스라는 전기차죠. 전기차이자 완전 자율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휴먼 드라이버가 없다. 따라서 운전석 뒤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직원, 웨이모의 엔지니어 직원을 픽업을 해서 모닝커피를 사기 위해서 커피숍에 갔다가 그리고 직장에 데려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디어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을 샌프란시스코의 직원들을 상대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발표가 된 것은요, 지금까지 이제 아리조나에서 했던 거랑은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웨이모 같은 경우는 아리조나에서는 뭐 수천 번의 자율주행을 이미 실험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는요, 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미티드 오토노머스 라이드죠. 따라서 그때는 퍼블릭에 오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운전석 뒤에 항상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 커다란 지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닉스, 즉 그 아리조나 쪽에서 있었던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하는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퍼블릭한테 오픈이 되지 않았고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과연 이 웨이모가 그 구글의 좀 어떻게 보면 천덕부럭이죠. 이 웨이모라는 비즈니스 유닛이 구글에 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진보를 보일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웨이모 얘기가 나온 김에 테슬라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테슬라와 니켈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니켈에 관련해서 한 3, 4주 전에 뭐 니켈의 가격이 2, 3배 정도 폭등했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거기 관련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실적을 발표할 때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러한 취지의 기사가 발견이 됐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테슬라가 잉크했다, 잉크로 이제 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멀티 이어니까 단연 계약을 이번에 했는데 누구랑 했냐면 마이닝 자이언트,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그 마이닝 기업인 베일 SA랑 계약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계약 시점이 언제냐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보다 훨씬 전에 이미 이 계약을 완료를 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니켈의 수요가 급등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이미 사인을 다 해놓고 확보를 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도 커다란 계약이 하나 있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니켈 서플라이 계약을 탈론 메탈즈 코퍼레이션과 BHP 그룹과 또 한 적이 있다. 따라서 단 하나의 서플라이어만 확보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멀티 계약을 함으로써 니켈의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미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테슬라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니켈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는데요. 니켈 같은 경우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어디에서 그러냐면요. 전기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양극이 있는데 이 극을 만들기 위해서 컴포넌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롱 레인지,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긴 자동차일수록 이 니켈이 많이 소모가 된다라고 하죠.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가 니켈인데 이렇게 다양한 서플라이어들과 미리미리 계약을 해서 확보가 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가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니켈의 가격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월 달 초에 250%나 폭등을 한 적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들어서 무려 60%나 폭발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이 테슬라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전기차 기업에 비해서 니켈 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니켈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에도 지장이 없을 거고,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확보를 한다 그래도 어느 가격에 니켈을 샀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마진을 유지하는데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테슬라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3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렸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드릴 텐데요. 자, 오늘 등장하는 전문가의 이름은 에드 야르덴입니다. 자, 이번에 의견에 따르면 불마켓이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이 추세적인 상승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앵커분이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져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파른데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주식이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전문가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도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시에는 영상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낮에 조금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컨텐츠 하나를 녹화 방송을 하느라고 오늘 조금 아쉽지만 영상은 2개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에 페이팔과 블록이라는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이런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 영상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목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ring in our halftime headliner today. Ed Yardeni is the president of Yardeni Research. He's back with us once again. It's nice to see you, Ed. You know, I was looking at your note that you put out today, and I was wondering what happened to the Ed Yardeni of March 7th when he said this. I want you to listen to this. Sure. Let's watch it, and then we can talk on the other side. Sure. Since the war, I think stagflation is the scenario that's probably most descriptive of what we're starting to see and what we'll see in the next several months, which is higher inflation than we thought before the war and slower economic growth. But now what happened to that guy? Because you were worried about, you're worried about stagflation. Today, our conclusion is that it's still a bull market and that you see 5,000 to 6,000 of the S&P next year. Yeah, stagflation isn't necessarily bearish for the stock market. I mean, clearly, it's associated with the Fed raising interest rates, and you can see that since March 8th, thereabouts, right since early March, we've seen the bond yield go from 2 to 2.5%, and yet all the stocks that were supposed to do poorly in that kind of environment, particularly technology stocks, have actually done remarkably well. What I'm saying is a more stagflationary environment, which means slower economic growth, 2.5%, and inflation is going to be more persistent. It's going to be higher for longer. But you know, one of the best hedges against inflation happens to be stocks. Earnings, well, we know revenues keep up with inflation. And the remarkable thing is companies are still holding on to their profit margins. And so earnings are also going up with inflation. So rising inflation is actually not bad for corporate earnings.
My concern was that the valuation multiple would take a hit, and instead the valuation multiple has popped right back up to almost 20 times forward earnings for the S&P 500, and a lot of that has to do with the stocks you've been talking about, the mega cap 8. But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it's justified, Ed. Well, I don't get moralistic about these moves in the market. I'm very impressed with the fact that the market has rebounded from its March 8th low in the face of certainly lots to worry about. There's Ukraine, inflation. I mean, I've listened to you make a list of all these issues, and yet the market continues to do well. At the end of the day, it's PE times Z, and the earnings outlook is still very good. Analysts continue to raise their expectations for earnings, and the valuation multiple. It's a tough call, but clearly, I think we're see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coming to the United States on a global basis because all these geopolitical disturbances have kind of maybe switched gears from TINA. There is no alternative to TNOC, which is no other country but the U.S. that has the kind of economic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that we have relative to the rest of the world. So I pay attention to the market as you do, and I'm very impressed by the market's resilience in the face of what should have been bad news. The yield curve, the 10 to 2 yield curve being flat, the bond yield going up, and yet look how well the stock market's doing. I think we hav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investors are looking at stocks as inflation hedges.